사람을 가장 당황스럽게 만드는 순간 중 하나는 내가 무심코 건넨 작은 말에 상대가 마치 큰 모욕을 당한 듯 격렬하게 반응하는 때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의견을 제시했을 뿐인데 돌아오는 건 과도한 분노와 날카로운 반격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위에서 언급한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은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이런 상황은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사소한 비판조차 견디지 못하고 그 안에 숨겨진 취약한 자존감을 보호하기 위해 극단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사소한 비판조차 견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내면이 겉모습과 다르게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자신감 넘치고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며 실패를 모르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흔들리기 쉬운 자존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불안정한 자존감은 작은 흠집에도 금세 붕괴되고 그 붕괴를 막기 위해 과도한 분노와 방어 반응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판을 들으면 순간적으로 기분이 좋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성적으로 판단하며 때로는 그 비판을 성장의 계기로 삼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에게는 비판이 다르게 작동합니다. 그들은 비판을 곧바로 자기 존재 전체를 부정하는 공격으로 해석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자존감이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달리 취약하고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완벽해야만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조금 부족하다는 메시지를 견디지 못합니다. 단순히 문서의 일부를 수정하라는 말도 그들에게는 너는 무능하다. 네가 쌓아온 것은 모두 무너진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겉으로는 자신감 넘치고 완벽해 보이려 하지만 실제 내면은 허약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형성된 자기 이미지가 왜곡되어 있고 늘 남보다 우월해야만 안정감을 느끼는 구조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조금 고치면 더 좋겠다라는 단순한 말도 그들에게는 너는 부족하다. 네가 쌓아온 건 모두 무너진다라는 메시지로 변환됩니다. 비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모욕감과 수치심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내면에는 완벽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는 강박적 신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비판도 완벽하지 않다는 증거가 되고 결국 자신이 사랑받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으로 이어집니다. 이 두려움은 곧바로 분노로 바뀌어 표출됩니다. 분노는 자신을 보호하는 마지막 방패이자 상대방의 입을 막는 가장 빠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사소한 비판에 직면한 나르시시스트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첫째는 직접적인 공격입니다.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모욕적인 말을 던지며 권력 우위를 점하려 합니다. 예를 들어, 네가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해? 너는 나보다 잘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라는 식으로 반격합니다. 이는 자신이 열등해 보일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심리적 공격입니다. 둘째는 간접적인 보복입니다. 즉각적으로 분노를 드러내지 않더라도 냉담한 태도나 무시, 침묵으로 상대방을 괴롭힙니다. 때로는 상대가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나르시시스트는 상대를 조종하고 관계의 주도권을 유지하려 합니다. 이러한 반응은 직장, 연인 관계, 가족 안에서 모두 나타납니다. 직장에서는 단순한 피드백에도 불쾌감을 드러내며 회의 분위기를 흐립니다. 여기 자료를 조금만 수정해보면 어때요라는 말이 나오면 즉시 방어적으로 반응하거나 오히려 동료의 능력을 깎아내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연인 관계에서는 오늘은 네가 좀 예민해 보여라는 말 한마디가 거대한 싸움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그들에게 이 말은 너는 문제가 있다. 너는 매력이 없다는 선언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가족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나 배우자가 조금 더 노력하면 좋겠다라고 조언하면 자신을 무능한 존재로 몰아붙이는 공격으로 받아들여 갈등이 생깁니다. 결국 이 패턴은 주변 사람들을 조심스럽게 만들고 비판이나 조언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주변인들은 괜한 폭발을 피하기 위해 말을 아끼게 되고 나르시시스트는 점점 더 왜곡된 자기 이미지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는 결국 건강한 인간관계 형성을 방해하고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임상심리학에서는 나르시시스트의 이러한 과민한 반응을
자아, 방어 기제의 일종으로 설명합니다. 프로이트 이후의 정신분석학에서는 특히 투사와 부인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들은 자신의 취약함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비판을 가한 상대에게 공격성을 돌려버립니다. 또한 미국 정신의학자 하인즈 코엇은 나르시시스트가 내면적으로는 극도의 공허감을 지니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공허감을 가리기 위해 끊임없이 외부로부터 칭찬과 인정이 필요하며 반대로 비판에는 심각하게 흔들린다고 설명했습니다. 작은 비판이 거대한 위협으로 다가오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런 과민한 반응이 장기적으로 관계를 파괴한다는 점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점점 말을 아끼게 되고 비판이나 조언을 하지 않게 됩니다. 대화를 나누는 대신 침묵을 선택하게 되고 결국 관계는 왜곡된 균형 속에 유지됩니다. 표면적으로는 갈등이 줄어든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상 건강한 의사소통은 완전히 차단됩니다. 이런 환경에서 나르시시스트는 점점 더 자기만의 세계에 갇히게 됩니다. 외부의 피드백이 사라지면서 자기 이미지는 왜곡된 채로 강화되고 현실과의 간극은 커집니다. 그 결과 그들은 더욱 고립되고 가까운 관계는 지속적으로 깨집니다. 사소한 비판에 대한 나르시시스트의 과잉 반응은 순간적인 갈등을 넘어서 관계 전반의 구조와 분위기를 바꾸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대화와 피드백이 차단되고 중기적으로는 역할과 권력이 왜곡된 채 고착되며 장기적으로는 신뢰와 친밀성이 점차 소진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개인 간의 문제를 넘어서 가족, 직장, 친구와 같은 집단 전체로 확산되며 관계 생태계를 전반적으로 변형시키는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사소한 비판이 분노로 맞받아질 때 상대방은 곧바로 자기 검열을 시작하게 됩니다. 필요한 조언이나 사실 전달보다 이 말을 했다가 상대가 폭발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먼저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관계 안에서 사실 기반의 대화와 건설적인 피드백은 사라지고 오로지 상대의 감정을 관리하기 위한 대화로 대체되게 됩니다. 이는 곧 관계가 문제 해결 체계가 아니라 분노 회피 체계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패턴은 권력과 의존의 비대칭 구조를 만듭니다. 분노를 두려워하는 쪽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양보를 습관화하게 되고 이는 곧 감정 노동의 과중한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연인 관계에서는 한쪽이 끊임없이 사과하고 수습하는 역할을 맡으면서 돌봄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가족 관계에서는 특정 자녀가 분위기 관리자로 기능하면서 성숙하지 못한 나이에 과도한 정서적 부담을 지게 됩니다. 직장에서는 비판을 회피하기 위해 포장된 보고나 우회적인 소통이 늘어나고 실질적인 문제는 점점 은폐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신뢰가 점점 약화됩니다. 반복되는 과잉 반응은 상대방에게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칭찬과 보증이 필요하다는 부담을 안기게 됩니다. 결국 신뢰의 비용은 점차 커지고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피로해지게 됩니다. 친밀성은 원래 안전한 피드백의 교환을 통해 자라나는 것인데 분노 회피 문화 속에서는 친밀성의 토양이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관계에는 표면적인 평화만 남고 실질적으로는 정서적 고립 상태가 강화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반복적으로 분노에 노출되면 상대는 점차 내 의견은 위험하다, 내 감정을 드러내면 관계가 깨진다라는 신념을 학습하게 됩니다. 이는 불안정 애착이나 회피적 애착으로 이어지며 장기적으로는 다른 관계에서도 건강한 피드백을 주고받지 못하는 습관으로 확장됩니다. 결국 특정한 개인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경험이 인간관계 전반에 왜곡된 도식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애나 부부 관계에서는 사과와 진정, 그리고 달래기로 이어지는 위기 수습 주기가 고착됩니다. 표면적인 갈등은 줄어들지만 실질적인 문제 해결은 미뤄지고 공동의 목표를 향한 협력은 약화됩니다. 가족 관계에서는 분노를 피하기 위해 특정 구성원이 중재자로 기능하는 삼각관계화가 심해지고 자녀가 부모 역할을 떠맡는 부모화 현상이 발생합니다. 직장에서는 심리적 안정감이 붕괴되면서 창의적 제안이나 오류 보고가 사라지고 조직은 점차 침묵 속에서 문제를 키우게 됩니다. 친구 관계나 사회적 네트워크에서도 마찬가지로 민감한 주제는 피하고 얕은 대화만 남게 됩니다.
분노 폭발이 잦은 관계에서는 메신저나 문자와 같은 간접적 소통이 늘어나게 됩니다. 대면 대화보다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오해의 가능성은 더 커지게 되고 회피적 신호가 일상화됩니다. 직장에서는 사전에 합의된 결론만 발표되고 이견은 그림자 채널에서만 논의되는 그림자 의사결정이 확대됩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사람들은 상시적인 경계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작은 말투 변화나 일정 수정에도 불안이 증폭되며 선택적 주의와 자기 비난 같은 인지 왜곡이 강화됩니다. 이로 인해 수면과 집중력이 떨어지고 업무 성과도 저하되며 결국 또 다른 갈등을 불러오는 악순환이 만들어집니다. 주변 사람들은 분노를 피하기 위해 침묵을 택하게 됩니다. 잘못을 보아도 말하지 않고 규정 위반을 묵인하는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이렇게 되면 집단의 규범은 점차 무너지고 말하는 사람이 손해를 본다는 학습이 퍼지게 됩니다. 결국 건강한 피드백과 학습 메커니즘은 기능을 잃게 됩니다. 분노로 인한 갈등 자체보다 더 큰 문제는 갈등을 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관계 수습을 위한 설명과 사과, 복구 회의 등이 누적되고 중요한 의사결정은 지연됩니다. 직장에서는 인력 이탈, 채용 비용 증가, 성과 지연으로 이어지고 가족 관계에서는 상담과 치료 같은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합니다. 결국 분노 회피가 의사결정의 기준이 되면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이 차단됩니다. 과민한 반응은 정서적 전염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행동까지 바꾸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은 과잉 칭찬과 과잉 정중함을 사용하면서 진솔한 대화가 사라집니다. 일부는 이러한 방식을 모방해 또 다른 나르시시스트적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 결과 분노 기반의 규칙이 관계 전체의 표준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관계는 초기에는 표면적인 개선 약속으로 버티지만 중기에는 피드백 회피와 그림자 의사결정이 고착되고 말기에는 신뢰가 바닥나면서 형식적 공존이나 단절로 귀결됩니다. 결국 나르시시스트의 과잉 분노는 관계가 스스로 문제 해결 능력을 포기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동합니다. 관계는 더 이상 성장하거나 발전하지 못하고 껍데기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사소한 비판에 과도하게 분노하거나 모욕감을 느끼는 나르시시스트의 행동은 단순히 예민한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취약한 자존감, 불안정한 자기 이미지, 수치심에 대한 극도의 민감성에서 비롯된 방어 기제입니다. 그들의 분노는 힘의 과시가 아니라 두려움의 다른 얼굴이며 방패이자 동시에 관계를 파괴하는 칼날입니다. 이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불필요한 혼란에 휘말리지 않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그들의 반응을 개인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이기보다 불안정한 내면의 반영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조금 더 객관적인 거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분노는 결국 그들 자신이 감당해야 할 문제이며 우리는 그 속에서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